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대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분들은 꼭 1년 내에 그 임대주택을 파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착각하셔가지고 그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게 많이 혼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진말소의 경우하고 우리가 자동말소가 있잖아요. 의무 기간을 다 지키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가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 있잖아요. 거주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하고 임대주택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중과배제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그 세법상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거주주택에 양도를 해가지고 비과세를 하려면요, 이거는 무조건 자진말소든지 자동말소든지요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5년 내에 거주주택을 양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팔 때는 중과배제를 받고자 할 때는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1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1년 내에 꼭. 그리고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이 중과배제 받기 위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팔아도 돼요. 아무 때나 팔아도 된다 이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법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을 팔아서 비과세를 받고자 할 때는 5년 내에 팔아야 돼요. 자진이든 자동이든지 무조건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팔 때는요, 중과배제 일반 세율을 받고 싶으면 자진말소의 경우에만 1년 내에 팔면 되고요, 자동말소의 경우에는 아무 때나 팔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서 혼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1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요, 만일 이거를 1년 내에 못 팔았다, 1년 내에 못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지금 이게 얼마나 힘들게 지켜온 재산인데 이거를 한 번에 너무 쉽게 돈이 나가버리는 거, 세금으로.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겁니다. 신경을 덜 써버리면은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된다. 힘들게 번 돈이 너무 쉽게 나가버린다. 그런 경우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자진말소의 경우에는요,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기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는 단기도 자진말소가 돼요. 장기도 자진말소가 됩니다. 다가구 다세대는 단기도 자진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쪽은 다 이렇게 폐지 유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지 유형은 전부 다가 자진말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진말소가. 그래서 이거를 꼭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1년 내에 이거를 안 팔고 5년 내에 이거 안 팔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이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뭐를 불복을 한다, 그것도 몇 천만 원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사회의 흐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그래서 이거를 팔아라. 양도해라 이거예요. 양도해라. 그러니까 후퇴해라 이거예요. 후퇴해라. 장기로 계속 보유하지 마라. 장기 보유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정부가 의도하는 흐름이다 이겁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지금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흐름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불복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든 보면은 임대사업자는 그 흐름을 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정부 반대로 하면 내가 돈 번다. 그거는 이제 루틴한 사고다. 옛날 사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정부하고는 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국세청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불복하는 거를 이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 안 되면 이제 뒤로도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사회라면은 이제 불복을 해야죠. 당연히 국세청하고 불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집단 소송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이렇게 부딪힌다. 그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요즘은 이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합니다. 조심하면은 폭락 시기, 세금으로 보는 폭락 시기 이렇게 하면은 이건 뭐야 그러면서 의용 아니야, 의용이고 무슨 이 정부의 앞잡이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은 보지도 않고 썸네일이라든지 간단하게 보고 자기 애단을 가지고 빡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야 뭐 어차피 그렇게 그럴 사람들이니까 같이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요즘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니까 같이 이런 분위기에 제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싶지가 않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거를 폭락한다고, 이렇게 폭락한다고, 어떻게 보면 폭락을 진짜 걱정을 해야 되죠. 내려가는 것보다요 폭락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폭락이거든요. 근데 내려간다고 하면 또 오용이다 하고, 올라간다고 하면 정부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이게 시세 조작 세력으로 또 매도가 된다 이거, 도매금으로. 폭락한다 하면은, 내려간다고 하면 오용이 되고, 올라간다고 하면 시세 조작 세력이 된다. 그런 유튜버들로 이렇게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지금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잠수를 했대요, 이 사람들이. 잠수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꼭 옛날 그 생각이 나요. 우리 다녔을 때, 그 학교 다니고 그랬을 때 불온서적 뭐 이렇게 음반검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검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말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한 목적이 자유 아닙니까? 인권 아니에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은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합니다. 말하는 거를.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돌아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만큼 이 정부의 이 사람들이 상당히 독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의지가, 뭐를 하면 피리 꽂히면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부 사람들은 이 시장을 있잖아요. 시장을 상당히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을 과소평가하고 본인들을 과대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본인들은
과대평가를 하고 시장은 과소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항시 시장에다 안 놔두고 본인들이 결정하려고 그래요. 개입을 해서. 자꾸 개입해서. 임대료도 내가 정하겠다. 하다못해 그런 발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5% 내에 들어라,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본인들이 나서가지고 뭐를 하는 식의 이제 그런 마인드에 상당히 이게 강하다, 마인드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역사로 이렇게 보면요. 시장을 이긴 정부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전에 IMF, 97년 때 IMF 때요. 투기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달러, 그나마 없는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방어한다고 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방어한다고 원화를 사들였어요. 원화 가치를 방어한다고 했어요. 달러를 소진해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우리가 IMF를 더 재촉하는 꼴을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시장을 과소평가하고 자기가 개입하면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IMF가 더 빨리 왔고 멀쩡한 기업들이 그때 다 아시잖아요. 멀쩡한 기업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기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던 가장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기업 경영의 예술이래요. 근데 그때 그 예술이라는 게 예술 발휘할 것도 없죠. 사람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일일로 5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IMF 이후로부터 전부 다 무조건 우리는 실리다, 실리. 무조건 실리를 챙겨야 된다. 가치 추구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절대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나라가 챙겨주지도 않고 내 옆집이 챙겨주지 않고 내 직장이 나를 처지게 해준다. 뭐든지 조직이 나를 다 버림받는다. 내가 실리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있을 때 챙겨야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돈 이렇게 가면서 그때만 해도 부동산 임대사업 하면은 그게 내가 꿈이에요 이렇게 하면 우습게 봤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 자체가 없어서 못하죠.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는 그 자체가 IMF를 저렇게 빨리 오게끔 만들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후폭풍이 도미노선으로 와버렸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IMF 때 그걸 느끼잖아요. 이게 이제 론스타라는데 거기도 이제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와가지고 1조 원 이상을 외환은행 가지고 사가지고 1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내고 이제 먹튀를 했다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과세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졌어요. 뭐 거의 완패가 돼버린 거죠. 국세청이 완패가 돼버리고 지금은 이걸 가지고 또 ISD에다가 해가지고 5조가 넘는 돈을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자기 투자금이 국가가 이게 한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많이 못 봤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라. 5조를 배상을 하라. 이게 2013년부터 이루어졌는데, 뭡니까? 소송 비용만 1년에 500억씩 나간대요.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거의 다 이제 끝날 무렵이 됐는데, 전체 소송 비용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500억 정도 지출이 된다. 이게 로펌에다가 줘야 된다. 외국계 로펌하고 한국의 로펌에다가 줘야 된다. 시간당 뭐 47만 원입니까? 뭐 이런 식이고 외국의 거는 뭐 시간당 70 몇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위키디아인가 거기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5조가 이게 나가버리면은, 세금 5조 거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종부세 다 걷어야 돼, 5년 동안. 거둔 돈 이쪽에다가, 론스타에다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이거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돈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해가지고 각 국가 중에서 가장 이게 부채 비율이 가장 높아진 나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끌어모으는 또 돈을 써야 될 거는 많고요. 끌어모을 돈은 이제 막 여기저기 다 갖다가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누가 갚아야 되냐 이거죠. 누가 갚아야 되냐. 결국은 다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금으로. 그러니까 다 죽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모아도 다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세금 내려고 내가 일했나? 뭐 이런 식으로 세금 내려고 이렇게 힘들게 모았나? 뭐 이런 식의 이제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다 누구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버리고. 그러면 이 IMF 때 왔을 때 론스타 같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기소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 무죄를 선고를 받았더라고. 근데 누군가가 또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막 완전히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쪽에다가 빌붙어가지고 만일 이제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쪽에다 빌붙어가지고 이 사람들 론스타를 위해줬다 하면은 우리가 친일파들 일제시대 때 이완용 나라 팔아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라 안 팔아먹은 그 사람들하고 뭐가 틀리냐 이거 다 똑같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은 죽으라고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죽으라고 내가 10몇 년, 20몇 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근검절약 해가지고 집 한 채 모았는데 다세대다고 해가지고 당신 1년에 안 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가져간다. 중과로 가져가 버린다 이겁니다. 내년부터는 3주택 이상이면 막 82%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보유세 때려버리고 양도세 그렇게 때리면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불로소득 환수한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지만 그 돈 가지고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저런 데에다 론스타 때도 주고 못 주고 하면은 결국은 사회 또 뭐 경제 동력을 살려야 되는데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그쪽에다 쓰는 게 아니고 자꾸 쓰다가 소비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아니고 뭐 퍼주다가 끝나버리고 이래버리면은 도대체 이게 세금 졸라매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상당히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소식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 게다가 이거를 또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뉴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7조 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개인 돈 받고 세금을 7조 원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할 일인가? 에? 어느 또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뭐 회사가 이렇게 뭐를 수익을 내면 뭐 다 같이 공유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세금을 넣어가지고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사회 분위기를 잘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부딪혀야 되느냐 아니면 순응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순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세제 그 법리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보고 내가 공부해서 안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 보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중에서도 100% 알았다고 했는데 확인한다고 왔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또 잘못하신 것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기를 잘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돈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모은 돈 너무 쉽게 나가는 그런 우가 벌어지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